이번 정권에 대해서 가장 실망했던 정책 중에 하나가 부동산 정책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 주변의 친구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나는 이제 평생 죽도록 일해도 서울에 집 한 채 마련하기가 힘들어졌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만약에 이 정권 교체가 이뤄지게 되면 이 부분에 대한 확실한 대책을 국민의힘은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들이 이제 네. 저희 대선 주자들이 경쟁적으로 내놓기 시작하는데요. 네. 그 안에 보면 우리 대선 주자 중에 뭐 원가 아파트를 이야기한 분도 있고 원가 주택을 이야기한 분도 있고 또 다른 분 같은 경우에는 민간 공급 물량을 늘려가지고 시장을 통한 안정화를 하겠다라는 분도 있고 네. 어떤 분은 또 4분의 1값 아파트라는 아주 구체적인 공약을 내놓으신 분도 있고요. 이 대안들을 놓고 저희 경선에서 치열하게 다툴 겁니다. 그래서 네. 그중에서 가장 소구력이 높은 분이 우리 후보가 될 것이고 그분의 정책으로 우리는 선거에 임하게 될 것인데요. 문재인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정책 속에서 집값이 올라간 것도 있지만 전세값도 올라갔고 거기에 더해가지고 대출은 막혀 있고 네. 뭐 이런 좀 답답한 지점들이 있는데 적어도 젊은 세대일수록 대출에 대한 문턱은 좀 더 관대해야 된다. 왜냐하면 젊은 세대가 대출할수록 상환 기간이 길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대에 대출하게 되면은 30년, 40년 대출해도 충분히 갚을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한 관대함을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비단 한국,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국제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집값이 폭등했다. 정부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뭐 일견 타당한 부분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이 부동산 정책의 미스였는지 실책이었는지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고 싶은 집과 공급되는 집이 너무 달랐다. 그러니까 저만 해도 제가 제 고향이 상계동에서 정말 내가 살고 싶은 집을 한번 찾아보자 해서 찾는데 신축이면서 지하 주차장이 있고 그리고 속된 말로 공간 구조가 요즘식으로 잘 빠진 아파트 찾자면은 한 군데밖에 없었어요. 이번에 그 동네 재건축을 하게 된 단지 딱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이런 거죠. 젊은 세대라면 아마 오히려 부동산 투기의 의지나 아니면 투자의 의지가 적은 분들, 오히려 한 번 사면은 계속 거주하고 싶은 분들은 그런 어떤 조건을 까다롭게 볼 겁니다. 그렇죠. 그럼 서울에 있는 주택 중에서 그 조건을 맞추는 주택의 공급이 얼마냐가 이제 그 중요한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뭐 3기 신도시니 뭐니 해가지고 서울을 벗어난 위치에 그런 것들을 공급하겠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은 거죠. 많은 사람들은 서울의 테두리 안에서 그런 주택이 공급되어서 출퇴근 시간도 단축하고 이런 걸 원했을 텐데 서울 밖으로 나가버리면은 집은 살고 싶은 형태지만은 속된 말로 무조건 빨간 버스를 타야 되고 2시간 걸리는 거리로 가게 되면은 삶의 질은 그만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한창 일해야 되는 젊은 20대, 30대의 신혼부부나 아니면 젊은 세대가 저기 멀리 동탄에서부터 출퇴근하고 양주에서부터 출퇴근하고 은퇴하시고 굉장히 이제는 출퇴근하실 일보다는 좀 삶의 여유를 즐기셔야 하는 분들이 압구정이나 반포의 몇십억짜리 아파트에 그 강변 아파트에 줄지어 사시고 그러니까 그게 사회적으로 굉장히 좀 이례적인 현상이거든요. 주택 공급도 수요에 맞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생각을 2030 젊은 세대들, MZ 세대들 뭐 예전에 뭐 4포, 5포 세대다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젊은 세대들의 분노가 댓글이나 이런 사이버 인터넷상에서 보면 심상치가 않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왜 그들을 이렇게 힘들게 무엇이 만들었는지 궁금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실질적으로 젊은이들의 좀 상처받은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어떤 대책들, 진짜로 그냥 기본소득 주고 예산 투입하는 게 정답인지 어떤 비전을 보여줘야 되고 어떤 정책들을 보여줘야 되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를 지지하는 분들한테 가서 물어보면은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적어도 정치권이 빙빙 돌리고 이렇게 말하진 않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직설적이고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가 있는 것이고요. 그 시혜적 정책들 같은 경우, 그러니까 지원금 얼마 주겠다 이런 것들 이제는 많은 그 젊은 세대가 알아요. 그런 것들이 영속적인 어떤 해결책이 아니라 단순히 표를 위한 어떤 포퓰리즘이라는 것을 이제 알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 오히려 불편한 진실을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야 된다. 정치권이 거기에 답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면 대선 관련해서 이야기를 나눴던 만큼 정권 교체를 위해서 이 대선의 마지막까지 국민의힘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게 사실 끝까지 조심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는 이제 선거를 제가 여러 선거를 옆에서 돕고 하면서 선거하면서 배운 게 선거 때는 항상 가장 보수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하면서 선거에 임해라. 특히 당신이 지휘관이라면 더 그래야 된다. 저는 그래서 굉장히 이 선거에 대한 관점을 보수적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거는 인물 그리고 바람
그리고 구도이거든요. 네. 네. 인물의 매력도라든지 아니면 바람 같은 거는 저희가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당에서. 하지만 구도에 대한 것은 끝없이 연구하고 저희가 개선시키기 위한 노력을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얼마 전에 발언했던 것이 구도만 놓고 보면 지금은 한 5% 정도 우리가 진다고 볼 수도 있다. 네. 위기 상황이다라고 이제 전 되게 비관적으로 또 보수적으로 이야기하는데 네. 많은 분들이 거기에 대해 가지고 어떻게 대표가 저렇게 자신감 없는 소리 할 수 있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근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표는 항상 가장 비관적이고 네. 바람이 역풍이 불고 인물 경쟁력도 못한다 하더라도 대선을 이길 정도로까지 구도화 네. 그리고 당에 어쨌든 그런 준비 태세를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좀 비관적으로 좀 많이 보고 움직입니다. 네.